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예방 치위생 실무라는 과목을 진행한 치위생과 2학년 한혜정이라고 합니다. 튜티로는 1학년 박지영하고와 이수연하고가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별 튜터링 운영 과정. 두 번째, 튜터링을 진행하며 느낀 점과 배운 점. 세 번째, 튜터와 튜티의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튜터링은 총 5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선정은 튜티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위주로 골랐고 실습이 가능한 주제 위주로 골랐습니다. 1주차 튜터링의 학습 주제는 구강관리용품입니다. 튜터인 저도 튜티인 1학년 학우들도 튜터링 프로그램이 처음인지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학습 방법 없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같이 책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튜티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튜터링의 학습 주제는 치주병과 부정교합입니다. 1주차와 동일하게 튜티들에게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주차와 달라진 점은 토론 형식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치주병과 부정교합이라는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튜티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때문에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니 튜티들이 설명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학습 효과가 좋았습니다. 3주차 튜터링의 학습 주제는 기타 구강병입니다. 2주차 때 했던 질의응답과 토론이 학습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3주차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학습 내용의 정리나 평가 없이 마무리된다는 점이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4주차 튜터링의 학습 주제는 칫솔질 교수법입니다. 4주차도 3주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3주차 때 아쉬웠던 부분인 마무리 단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차 튜터링의 학습 주제는 대상자별 칫솔질 교수법입니다. 4주차와 동일하게 질의응답 방식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고 마지막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와 학습 주제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4주차 때는 칫솔질 교수법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5주차 때는 이론과 함께 덴티폼이라는 모형과 칫솔을 이용해 시범을 보여준 후 실습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5주간의 튜터링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인을 정식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튜터링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1학년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며 함께 지식을 나누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튜티들도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튜터링을 진행될수록 점점 긴장이 풀리고 즐겁게 공부하게 되어 좋았고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튜터링을 하며 유용했던 학습 방법들을 이용해 방학 동안 부족했던 과목을 복습하고 동시에 내년에 있을 국가고시 공부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고시 공부를 위주로 하되 다양한 자격증 취등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튜티 박지영학원은 토익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졸업 후 대학병원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는다고 합니다. 또 졸업 전까지 여러 봉사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3학년 때까지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전공 공부에 더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튜티 이수연하고도 마찬가지로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전공과 관련된 여러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전공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방학 동안 직전학기 과목들을 복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주간의 튜터링은
튜터인 저에게도 튜티들에게도 정말 값지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상반기 튜터링 보고서 발표를 시작할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튜터 및 튜티를 소개하고, 두 번째 과목 및 교재를 소개드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각 주차별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튜터 및 튜티 소개입니다. 튜터인 3학년 이재원, 저 본인과 튜티인 2학년 안재영, 추동욱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튜터와 두 명의 튜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목 및 교재 소개, 제가 튜터링 때 사용했던 교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간호학 1을 튜터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공 필수의 2학점짜리고요. 우선은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와 이러한 전공 교재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본격적으로 2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접하는 전공 과목이기에 선택했습니다. 또한 추후 수강할 많은 전공 과목들, 예를 들어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여성간호학 등을 익히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에 선택했고요. 세 번째로 튜터가 수강했을 때, 제가 수강했을 때 A+의 학점을 받은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간호학 1을 선택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본간호학 1 튜터링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에 학습할 과목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간호학이라는 전공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전공 교재 및 사용 교재고요. 첫 번째는 기본간호학 전공 서적, 두 번째는 기본간호학 술기 서적, 세 번째는 기본간호학 국가고시 문제집, 또 네 번째는 기본간호학 중간 기말고사 정리라고 제가 직접 정리한 요약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주차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주차 보고인데요. 학습 주제는 OT를 진행했고 활력징후의 임상적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왼쪽에는 활동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그에 따른 학습 내용입니다. OT 및 1회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제로 튜터링을 진행했다. 교과서 및 강의록을 토대로 진행했으며 주로 알아야 할 개념과 이전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위주로 알려주었다. 또한 수업 진도에 맞춰 진행했으며 일방적인 진행 방식이 아닌 튜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튜터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네, 이어가지고 1주차에 사용했던 교재와 정리 요약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럴 때 추가로 OT를 진행함과 동시에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풀었던 문제인데요. 난이도를 좀 낮출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튜티 학생들이 잘 풀어주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에서 3주차 보고입니다. 주제는 안전 및 1회차 학습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진행했고, 왼쪽의 사진을 보면 쪽지 시험을 진행했던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학습 내용입니다. 혈압 측정의 목적과 적응증 및 정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쪽지 시험으로 진행했다. 추가로 혈압 측정에 해당되는 의학 용어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쪽지 시험 후에 안전 단원을 처음으로 나갔으며 발달 단계에 따른 위험 분류 및 낙상을 위주로 학습했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쪽지 시험과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네, 위의 자료는 제가 작성해서 사용하는 요약 파일 중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주차 보고 내용입니다. 이때는 안전 및 2회차 학습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은 마찬가지로 활동 사진이고, 학습 내용을 보면 쪽지 시험은 안전 단원 중 낙상과 억제대 내용이 들어간 부분으로 진행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내용 동일하고요.
3일차 내용은 안전 내용에 있는 질환 및 간호를 보며 간호 과정을 학습했다. 아직은 튜티 학생들이 간호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위생 파트로 넘어가지 않고 진단을 내리기 위한 지식을 추가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학습 주제에 대한 정리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은 4주차 보고입니다. 개인위생 및 3일차 학습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진행했고 활동 사진과 학습 내용입니다. 쪽지 시험은 안전단원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했다. 4회차 내용은 안전 내용이 있는 간호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 안전에 해당되는 간호만 학습하지 않고 전체 핵심 술기에서 배우는 간호의 기본 성인 과목에서 배우는 간호를 위주로 학습하였습니다. 기본 간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문들을 통합시켜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 5주차 내용입니다. 개인위생 및 4회차 학습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학습 내용입니다. 4회차 학습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구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위생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학습하고 마무리로 문제집을 풀며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왼쪽 보시면 국가고시 문제집을 PDF 파일로 했던 거고요. 이에 따른 5주차에서 제가 냈던 쪽지 시험하고 요약본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 수상으로 발표하게 된 2학년 튜터 윤여진입니다. 목차는 튜터링 팀 소개, 튜터링 과목, 각 회차별 진행 과정, 튜터링 자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터는 2학년 윤여진, 튜티는 1학년 강나연, 이영길입니다. 저희가 세운 팀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선후배 관계 형성입니다. 학기 중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질 수 있고 학과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 학점이 A뿔인 것입니다. 해부학 과목에 대한 복습, 예습을 하고 1학기 해당 전공 과목의 학점을 높게 취득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 이해도 향상입니다. 해부학 교과목과 관련한 전공 기초 지식을 쌓아둔다면 2학기부터 배울 전공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튜터링 과목은 해부학으로 정했습니다. 해부학은 생명체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구조란 장기란 조직의 위치 및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 회차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회차부터 8회차까지 8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에서는 해부학의 용어와 부위, 관절, 계통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해부학적 자세와 인체의 위치, 방향과 관련된 용어. 두 번째, 관절의 종류 분류 및 두개골, 팔, 다리의 관절. 세 번째, 관절축과 면에 따른 종류를 특징에 따라 분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 2회차에서는 골격계의 구성과 기능을 배웠습니다. 활동 내용은 똑같이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골격계의 기본적인 용어와 위치. 두 번째, 골격계의 기능과 구조, 뼈를 분류하여 기능과 특징 학습. 세 번째, 두개골, 척추, 하지 골격계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3회차입니다. 3회차에서는 근육계와 심장순환계를 학습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종류 중 골격근, 평활근, 심근 및 특징을 비교하고 근섬유의 배열에 따른 골격근의 종류, 혈액의 세포 성분 및 특징, 기능 학습, 심장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조, 위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순환 및 체순환 과정과 동맥 및 정맥 종류와 역할을 학습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4회차입니다. 4회차에서는 호흡기계를 학습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내용은 아래 4개와 같습니다. 호흡계의 기능과 구조적 분류로 상부호흡계와 하부호흡계를 나눠 살펴봤습니다. 상부호흡계로는 코, 인두, 후두의 구조와 특징, 기능을 학습했습니다. 하부호흡계에서는 기관, 기관지, 폐의 구조와 특징, 기능을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학에 있는 흡기와 호기를 비교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5회차입니다. 5회차에서는 내분비계를 학습했습니다. 내분비계에서는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뇌하수체 호르몬인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특징, 구조, 작용을 학습했습니다.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부신피질과 수질 호르몬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췌장 분비 호르몬의 종류와 특징, 기능 또한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6회차입니다. 6회차에서는 소화기계를 학습했습니다. 소화기계는 6회차와 7회차 두 번에 걸쳐 학습했습니다. 6회차에서 실시한 소화기계의 내용은 소화기계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능과 구조를 살펴보고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에 관한 구성, 구조, 기능,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7회차입니다. 7회차에서는 소화기계, 대장부터 이어서 했으며 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대장의 기능과 특징, 운동에 관한 4가지를 학습했고 대장의 구조로 맹장, 결장, 직장의 특징을 학습했습니다. 소화 부속기관인 간, 담낭, 담관, 췌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신경계의 기능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회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회차에서는 신경계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집중해서 학습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뇌, 종뇌, 후뇌, 대뇌피질, 변형계의 특징과 4가지 엽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뇌간 중 연수, 중뇌, 교뇌, 뇌간의 망상체의 역할을 각각 살펴보고 소뇌의 특징과 역할,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척수의 주요 상행성, 하행성 전도로 기시부, 정지부,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활동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사진은 왼쪽에 있습니다. 8회차에 걸쳐 8번의 해부학 내용을 다 담기에는 어려웠지만 튜티들이 잘 따라준 덕분에 다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터링 자료는 본 페이지 안에 1회차부터 8회차까지 PDF로 정리해서 저장해놨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도움되는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튜터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된 호텔조리 파티셰과 2학년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방법, 두 번째는 튜터 정준영의 배운 점과 느낀 점, 향후 계획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튜티 정소영, 튜티 박지윤, 튜티 우윤아의 배운 점과 느낀 점, 향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총평으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운영 방법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일단 튜티분들과 친해지려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였고
모르는 문제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튜터 정준영의 배운 점과 느낀 점으로는 식품위생학 및 법규 수업은 튜티분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튜티분들을 가르치는 방법, 튜티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리더십도 한층 향상되었고, 저의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졸업하기 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이 배워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느낀 점으로는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어렵기도 했지만 튜티분들도 잘 따라와주고 저도 그에 보답하고 노력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하여 차차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라 재미도 있었고 튜티분들과 소통해가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추억으로도 남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의 인생 최종 목표는 조리교사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매우 관심 있게 받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좋은 추억이었고 향후 교사가 된다면 이 추억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정소행의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과 미생물,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등 식품위생학 법규 등을 배우면서 식품위생의 기본적인 틀을 배우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튜티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식중독에 대해 다 같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식을 더할 수 있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자격증 시험에 대해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다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자격증 필기를 보러 갈 때마다 아쉬운 점수를 알아서 많이 속상했는데 이번 튜터 튜티 활동을 통해서 자격증 문제도 풀이하고 배우며 자격증 필기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지훈의 배운 점과 느낀 점으로는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과 감염병, 식품 후 방사선 조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식중독마다 다른 예방법, 관련 증상과 같은 어려운 부분들은 혹은 어쩔 수 없이 꼭 배워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과 감염병, 식품의 방사선 조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식중독마다 다른 예방법 관련 증상과 같이 어려운 부분을 잘 외울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위생학 및 법규를 배우면서 위생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해서 졸업하기 전에 취득하고 조리기능사 시험도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기책을 더 읽고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졸업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윤아의 배운 점과 느낀 점으로는 식품위생에서 저는 감염병이나 기생충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번 튜터2T 활동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보다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나 국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알려주셔서 무척이나 유익했다고 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공부가 재미가 생겼고 평소 어려워하던 부분들을 특히 잘 못 외우던 부분들이 잘 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암기하는 법이나 요령 등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국가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이 끝나고 국가시험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 활동이 저의 국가시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평으로는 튜터2T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1학년과 2학년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으며 처음에는 많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꼈고 튜티분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저한테도 또 공부를 하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튜터2T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진로는 내가 설계한다. 진로 설계를 강의하게 된 사회복지과 광노경입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설계 강의 계획, 두 번째는 진로 설계란, 세 번째는 우리과의 진로에 대해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로 설계 강의 계획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강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되어 있는데 1주차와 2주차에는 진로 탐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진로 설계의 경우 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더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과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거나 사회복지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진로 설계 시간에 진로 각과 특성에 맞는 진로를 더 다양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1주차와 2주차 때는 우리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졸업하게 되면 어떤 자격증이나 자격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3주차와 4주차 때는 이때 알게 된 진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주차와 6주차에는 1주차 때부터 4주차 때까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진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두 분야를 선택해 현직자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주차에는 진강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현직자 특강 소감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진로를 선택해 자신의 5년 후, 10년 후에 있는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주차와 10주차에는 내 진로에 맞는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단점의 경우에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11주차에는 자신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틀도 함께 볼 예정입니다. 12주차와 13주차에는 면접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첫인상, 첫인상과 연결되어 있는 1분 자기소개는 따로 12주차로 빼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14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10%,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40%, 태도 10%로 진행할 예정이며 태도는 수업 태도뿐만 아니라 3주차와 4주차 때 발표했던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함께 채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로 설계란 무엇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진로 설계란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로 설계라는 과목을 낯설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진로 설계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준비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바로 진로 설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OT는 끝났고 우리 과 진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와 보육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네, 먼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도 있습니다. 보육원, 학대쉼터,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미혼모 보호쉼터 이런 부분들도 다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이후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등과 같이 사회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공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활복지개발원도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공무원 쪽에도 관심이 있었다면 사회복지 전공도 살리고 또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 분야의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과 같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도 진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사회복지에도 있었던 보육원도 보육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진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와 보육 둘 다 전공했기 때문에 두 분야에 있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것도 유리하기도 하고 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장애전담 어린이집 또는 보육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과를 졸업하면 얻는 자격증이나 자격은 무엇이 있는지,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장하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회에 스며들기, 인성과 소양을 강의하게 된 사회복지과 조혜리입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인성과 소양 강의 계획, 두 번째는 인성과 소양이란, 세 번째는 9주차 모의 수업입니다. 먼저 인성과 소양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타인에 대한 이해, 기본 및 사회 예절을 배워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로 잡았습니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학습 목표 속에 인성 및 소양 개념 설명을 하고 2주차에는 자기 이해로 나의 장점, 강점 및 단점 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타인 이해로 나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를 하고 4주차에는 사회문제 파악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조별과제로 사회문제 하나 선정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의사소통 이해 능력으로 2명씩 짝지어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표정 후 행동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의사표현 능력으로 다양한 상황 제시 후 자신의 감정 및 의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기본 예절로 식사 예절 및 사회생활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9주차에는 경조사 예절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예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개별 과제로 자신의 경조사 예절 관련 경험을 쌓아오거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는 사회봉사 및 기부로 봉사 및 기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는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수업 대신 단체 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에는 개별 과제로 봉사 경험에 대해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에는 조별 과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10%, 개별 과제 40%, 조별 과제 30%, 태도 20%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과 소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이란 크게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의 태도 및 행동 특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본성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양은 크게 학문과 지식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과 본래 지니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주차 모의수어입니다. 구주차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예절에서는 크게 결혼시적 예절, 장례시적 예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시적 예절입니다. 복장으로는 여성은 블라우스와 치마, 투피스 정장, 자켓 등 깔끔한 오피스 룩이 적당하고 남성은 네이비 계열의 정장 차림 또는 하얀색 셔츠와 자켓이 적당합니다. 흰색 계열의 드레스는 신부 드레스와 겹치기 때문에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나 피어싱 또한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장 예절입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건 준비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도착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축의금 예절입니다. 축의금을 낼 때는 봉투 뒷면에 소속, 이름을 세로로 적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은 뒤 내면 됩니다. 10만원 이하는 홀수로 맞추고 10만원 이상부터는 5단위로 맞추도록 합니다. 또한 가급적 세지폐로 내도록 합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예절입니다. 복장은 검은색 정장이 기본이며 없다면 채도가 낮은 옷을 입도록 합니다. 맨발은 절대 안되며 무채색 양발을 신도록 합니다. 또한 외투나 모자는 미리 손에 들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부의금 예절입니다. 봉투 왼쪽 하단에 소속, 고인과의 관계와 이름을 기재하여 내도록 합니다. 금액은 홀수로 맞추며 대학생의 경우 3에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봉투 입구는 접지 않고 냅니다. 다음은 기본 예절입니다. 술을 마실 경우 건배는 절대로 하지 않으며 본인 잔은 본인이 채우도록 합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은 묻지 않으며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지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며 지인을 부르거나 웃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서명 후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조경록에 서명과 함께 부의금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헌화를 합니다. 꽃봉오리는 영점을 향하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꽃주기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칩니다. 헌화를 하지 않을 경우 분향을 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으로 향 한 개를 잡은 뒤 촛불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끌 때는 절대 입김으로 끄지 말고 가볍게 흔들거나 살짝 부채질하여 끕니다. 향을 잡은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친 뒤 공손히 향로에 꽂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배, 큰 절로 조문을 합니다. 영점 앞에서 2번 절을 한 뒤 상주와 마주보며 1번 절을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경우 절 대신 목례를 하도록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개별 과제로 자신의 경조사 예절 관련 경험을 쌓아오거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비교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유아교육과 이만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배우고 싶은 수업,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목표, 세 번째로 교수학습 방법, 네 번째 강의 내용 구성, 다섯 번째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배우고 싶은 수업은 문화생활을 통한 배움입니다. 먼저 독서와 동영상 감상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서를 하게 되면 책을 접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 것이고, 또 책에서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고 글을 읽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감상하게 되면 책보다 수월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이 되는 장점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의 수업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이 얻은 깨달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1주차에서 4주차는 이제 나를 알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큰 순서의 틀로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영상 시청을 한 뒤에 이제 질문과 답변을
적을 수 있는 문답지를 작성을 하고, 세 번째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나를 알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이 일어나는 5주차에서 9주차는 독서, 영상 시청 후 생각 정리, 토론 및 발표,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계발도 있는데 그 자기계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의 개발과 아이 개발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의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슬기, 사상을 일깨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주차에서 15주차에서 이루어질 자기 개발은 독서 및 영상을 시청하고 적용 방법을 구상한 뒤 발표 그리고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주부터 4주차까지 이루어지는 나를 알기는 첫 번째로 OT 그리고 수업 진행 설명 바라는 미래 나의 모습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OT가 되는 1주차이고요. 2주차는 이제 영상,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3주차도 영상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을 보고, 4주차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조하리의 창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5에서 6주차에 독서를 할 것인데요. 책 이름은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제 일기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맺을 것이고요. 7주차는 중간고사인데 이 중간고사에는 포트폴리오 검사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주차와 9주차에는 영화 브루클린이라는 것을 볼 것인데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내가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것이고, 10주차에서는 이제 영상, 멘탈이 흔들려도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이라는 영상, 짤막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볼 거고요. 그리고 11주차에서는 이제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 보고, 12주차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을 본 뒤에 13주차 나를 브랜딩하다를 본 뒤, 또 마지막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 스스로 대한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라는 영상을 보고 15주차 기말고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25%씩 넣을 예정이고, 태도를 30% 반영하고 출석을 20% 반영할 것인데요. 과목이 이제 인성과 진로 설계에 대한 과목이다 보니, 이제 다른 지식적인 부분보다 태도와 출석에 좀 더 이의를 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과 고정관념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김서연입니다. 발표는 학습 목표, 개념 소개, 지각의 3단계, 지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글 읽고 토론하기, 해설 및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목표는 지각의 단계를 알아보고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각이란 우리의 감각기관들에 의해 경험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별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감각기관들,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기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감각기관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을 바로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선별하기입니다. 선별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변의 많은 감각들 중에 주의를 집중해 특정 감각을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찾는 물건에 초점을 모으고, 독서를 할 때는 우리가 흥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집중하고 기억합니다. 또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무시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사건들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관심, 기분이나 감정처럼
보이는 것에 기초하여 주변 감각들을 능동적으로 선별합니다. 지각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조직하기입니다. 조직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로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무늬 그림을 개 모양으로 조직해 보는 것이 그냥 무늬들의 합으로 보는 것보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조직하려고 합니다. 지각의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해석하기입니다. 해석한다는 의미는 조직하기 단계에서 조직한 경험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림을 수평으로 볼 때는 문자 B를 지각하지만 수직으로 볼 때는 숫자 13을 지각합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은 맥락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각과 지각의 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고 전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각은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지각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에 관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에 관한 글을 읽고 토론해 볼까요? 한 미국인 관광객이 길을 가다가 잠자고 있는 멕시코 농부를 보고 멈췄다. 그 멕시코 농부는 무릎에 팔을 두른 채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으며 머리는 솜브레로를 쓰고 있었다. 저 꿀 좀 봐. 대낮에 잠을 자다니 저렇게 게을러 빠졌으니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그러고는 그 미국인 관광객은 가방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농부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근처의 한 멕시코 가게 주인이 창밖을 보다가 이 관광객을 주시한 다음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잘 사는 미국 놈 좀 봐. 저놈들은 절대 일을 안 하거든. 저놈들이 하는 일이라곤 사진 찍고 돈 쓰는 게 전부란 말이야. 다음 글을 읽고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지각 내용을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고정관념에 주목하여 조언들과 토론해 봅시다. 이 글을 해설해 보자면 미국인 관광객이 게으른 농부라고 가정한 멕시코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물건을 지고 20km 거리의 시장에 걸어갔다 왔고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대낮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적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멕시코 가게 주인이 미국인에 대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인은 회사에서 박봉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여행을 위해서 3년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바로 판단하지만 비판적 사고로 지각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범주에 맞춰 생각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 수업할 나영서입니다. 목차로는 학습 목표, 귀인 이론의 개념, 귀인의 4가지 구성 요소, 귀인의 3가지 차원, 귀인 피드백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안다. 둘째, 성패에 대해 내적 요인으로 귀인할 때 구체적 동기의 양상을 안다. 셋째, 자신의 통제 가능성 영역을 찾아본다. 넷째, 귀인 피드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뭘까? 우리는 특히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때 원인을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과제를 발표한 후 조별 과제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는 조별 과제 발표를 했던 C가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B는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앞 상황의 차이를 분석해보자면 앞 상황에서 A는 실패의 원인을 발표자의 탓으로 돌리는 남 탓을 하는 사람으로 C를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B는 실패의 원인을 노력의 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반응과 생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귀인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탐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다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너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는 여러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와이너의 귀인 이론은 성취 동기와 행동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한 이론입니다. 상황에 대한 성공,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이라는 네 가지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와이너는 귀인을 하는 방법들을 통해 행동의 결과가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귀인의 구성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 능력, 과제의 난이도, 운입니다.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는 시험에서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노력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 라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난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어 라는 사고를 할 수 있고, 과제의 난이도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 시험 난이도가 이제까지 시험들 중 쉽게 나온 편이어서 합격할 수 있었어 라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야 라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살펴보니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차원을 나누어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의 세 가지 차원에는 첫째, 원인의 소재, 둘째, 안정성, 셋째,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의 소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내적인 요인에 두는가, 외적인 요인에 두는가를 말합니다. 즉, 나 자신에게 귀인을 하는가, 외부 사항에 귀인을 하는가, 그 소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내부 요인으로 돌리는 내적 요인에는 노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으로 돌리는 외부 요인에는 난이도와 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안정성은 어떤 일이 시간이나 변수, 특정 상황 등에 의해서 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합니다. 즉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것인지 고정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불안정적 요인에는 노력과 운이 있습니다. 노력은 상황이나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므로 불안적 요인입니다. 안정적 요인에는 난이도와 자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인 통제 가능성은 나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합니다. 즉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것인지 고정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는 노력, 통제 불가능한 것에는 난이도와 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요인 중에 학습자가 통제 가능한 요인은 노력뿐입니다. 결론은 내적 요인으로 성패를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성패에 대한 내적 요인으로 귀인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성공했을 경우 내가 노력해서 능력이 있어서 등
성공하면 다음 행동에 대한 동기가 유발됩니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귀인한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같은 자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실패한 후라도 동기가 유발됩니다. 능력으로 귀인한 경우에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학습된 무력감이란 지속적인 실패로 결국에는 나는 여기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을 학습하게 되면서 자포자기한 감정 상태로 당연히 동기 유발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드백은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귀인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피드백의 제공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했다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에는 학습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노력 부족에 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실패한 경우 내게 부족한 지식이나 학습 전략, 공부 방법의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능력 피드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인 훈련 프로그램에서 노력 귀인, 전략 귀인을 거쳤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해당 과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 기대 자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귀인 이론을 정리해보자면 개인이 어떤 귀인 양식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지금 경험하는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미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며 이것이 그 사람의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에 높은 동기를 가진 자기조절 학습자들은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 부모, 학습자는 노력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수업 과제는 자신의 성패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여 통제 가능한 요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보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상황을 마주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성과 수영 과목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간호학과 1학년 A반 2238-7123 문서연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학습 목표는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 내용은 제가 하인즈의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면 그 딜레마 상황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도덕성 단계를 파악하고 도덕성 단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인즈의 딜레마를 다들 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사는 한 여인이 희귀암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특정한 약을 복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 약은 일종의 라듐이었는데 약사는 그 약을 만드는 비용의 10배인 2,000달러의 약을 팔고 있었다. 암에 걸린 여성의 남편인 하인즈는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보았지만 약값의 절반인 1,000달러밖에 빌리지 못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가서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약을 좀 더 싸게 팔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사정한다. 그러나 약사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약을 개발하고 이 약으로 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절망한 하인즈는 약국에 침입하여 부인을 위한 약을 훔친다. 여러분은 이 딜레마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인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내를 살리고자 한 하인즈의 행동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렇게 나뉘 의견을 토대로 조별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모두 토론을 하셨나요? 이 하인즈의 딜레마 상황의 답변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콜버그는 하인즈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답을 토대로 그 도덕성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본인의 도덕성 단계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 단계입니다. 처벌에 민감해서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상호 교환 지향 단계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동등한 거래를 생각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처벌보다 상을 더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인관계 조화 지향 단계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 단계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보다 법과 질서를 더 중요시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 단계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법이나 규칙은 이런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단계입니다. 6단계는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스스로의 도덕적 정의와 원칙을 지향하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법보다 더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이 6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연구 단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 단계 중에서 본인의 도덕성 수준은 몇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네, 본인의 도덕성 단계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도덕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이 목표하는 도덕성 단계를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도덕성 단계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조원끼리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실천 계획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이제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에 대해 수업할 간호학과 최은서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설명해 드리고 각 단계에 세부적인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설명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하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 친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5단계 전체 피해의 단계를 보자면 1단계로는 문제가 무엇인가, 2단계 대안들은 무엇인가, 3단계 각 대안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4단계 해결책은 무엇인가, 5단계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1단계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보자면 그 상황에 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나가 있습니다. 2단계 대안들은 무엇인가에서는 문제 상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이 한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3단계로는 각 대안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각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4단계로는 어떤 대안들을 따를 것이고 선택된 대안들을 따르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을 것인가가 있습니다. 5단계로는 나의 평가는 무엇이고 어떤 조정들이 필요한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하기 5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 각각 상황을 듣고 모든끼리 의견을 나눠보기 활동을 할 것인데요.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적용해 친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줘 봅시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담배 문제인데요. 친구 1은 담배를 5년 넘게 피고 있습니다. 담배에 점차 중독이 되었고 담배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결국 친구들에게 계속 담배를 빌리게 됩니다. 친구 1은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상황을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적용하여 해결을 해봅시다. 자, 모두끼리 의견을 나눠볼게요. 다 토론이 되었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데 못 끊는다는 점이 문제죠. 대안들로는 금연계획 세우기, 서서히 끊을지 한 번에 끊을지 정하기, 금연권 사용하기, 피우는 비타민을 사용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히 끊으면서 금연을 하면 금연 습관을 버리는 것이 힘들고 한 번에 끊는 방법을 선택하면 금단 현상 때문에 바로 끊기가 힘듭니다.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우는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우는 비타민을 사용하면서 비타민도 흡수하고 금연을 서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는 전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친구 2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 2는 전공 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경력을 쌓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학기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 상황을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적용하여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네, 친구 2는 전공을 못 내리는 것이 문제이죠. 대안으로는 자율전공 학부가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자율전공 학부는 전공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과인데요. 1학년 동안 여러 가지의 전공의 기본을 배운 다음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자기에게 제일 잘 맞았던 전공을 선택하여 2학년에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1학년이 지나고 보건의료 계열에 진학을 하고 싶을 때 진학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보건의료 계열은 국가고시 시험을 통하여 면허가 주어지는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과에 진학을 하였을 때 같은 학과 동기들보다 1년 전공을 덜 배우게 되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과 책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을 믿는 능력이 더 향상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문제인데요. 친구 3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시험을 치를 때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민해지고 머릿속이 멍해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친구 3은 목요일 시험을 위해 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친구 3은 공부한 내용 대부분을 알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는 순간 신경이 예민해지고 멍해졌습니다. 친구 3은 한참 동안 시험지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결국 제대로 답안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도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네, 제 의견으로는 시험을 볼 때마다 멍해지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 즉 자격증 시험, 토익 시험 등등을 선택하여 떨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서 치료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5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배웠으니 잘 기억하고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성과 소양 과목에서 수업받고 싶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수업받고 싶은 인성과 소양, 마인드맵이란 마인드맵의 장점, 마인드맵 작성 방법, 마무리 순입니다. 인성과 소양은 대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1학기 때 접했던 과목으로 모둠 활동을 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배우면서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뽑자면 바로 자기 이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막 올라온 많은 학생들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로서 혼란스러움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대학을 입학하고 혼란스러움을 겪었는데요.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는 그저 교육과정에 맞는 공부만을 하면서 간호학과만을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진학하고 보니 전공을 선택하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새로운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나와 이 학과의 적합성과 정말로 내가 이 학과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은 게 맞나 등의 새로운 선택에 대한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탐구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탐구하지 않고 그저 주변의 권유로 취업이 잘 돼서 다들 많이 가니까 등의 이유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간호학과만을 바라보며 진학했음에도 막상 입학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면서 제 선택에 대한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학과만을 바라보며 진학한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자신의 명확한 의지 없이 권유 등을 통해 진학한 많은 학생분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인성과 소양 시간에 마인드맵을 이용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인드맵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시각적 학습 도구로 중심 주제에서 시작해 가지와 가지를 펼쳐가며 아이디어나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연관되는 아이디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장점은 첫 번째, 정보 가시화입니다. 마인드맵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마인드맵은 시각적이고 연상적인 자료로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자기 이해를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마인드맵은 모두가 흔하게 알고 있는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친숙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게 된 것은 마인드맵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중심 주제를 선정합니다. 중심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잡고 과거는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적고 현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취미,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적으며 미래는 내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적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 추가입니다.
과거에는 했던 일들 중 무엇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는지를 파생하며 적고, 현재는 내가 하고 있는 자잘하고 큰 모든 좋거나 싫은 사건의 경험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파생되는 가지들의 질문을 하면서 계속 가지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는 유사 키워드 묻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 중 공통적으로 겹치는 유사한 키워드를 하나의 선으로 묶어봅니다. 이로써 마인드맵이 완성되는데요. 공통적인 유사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묶어 자신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저는 마인드맵의 자기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학과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적어가며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오게 된 이유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여서 뚜렷하게 알아내 혼란스러움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성과 소양은 비교과 과목으로 전공 과목과는 다르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성과 소양 시간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학과에 대한 적합성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각화하여 찾아내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성과 소양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자신을 파악하고 진로를 파악하고 불만 있는 고객 및 환자 대처를 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MBTI 검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ENFJ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MBTI가 나왔나요? 전 ISTP가 나왔어요. 저는 ENFP가 나왔어요. 네, 나는 ESTJ인데. 맞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유형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과 그 직업을 통해 만나는 환자 또는 고객이 다 다른데요. 이번엔 대표적으로 서비스 지킴 치과의생사로서 근무시 환자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스케일링 후 이가 실이당한 환자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스케일링 환자한테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미리 알면 환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로 미리 사전에 알려줘서 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방법과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리거나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관리를 신경 써줘야 된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환자가 갑자기 불만을 표출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환자가 어떤 서비스와 치료에서 불만이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빠르게 해결해줘야 해요. 이렇듯 미리 환자에게 사전 공지와 추가적인 해결 요소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교수님, 이렇게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얘들아,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해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모듈로 짜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해볼까? 네. 자, 이제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나요? 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이라는 수업을 받게 된 전기과 조진혁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고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알아본 후에 경력개발 경로 탐색 활동을 통하여 나의 미래 설계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력개발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경력개발이란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 관련 태도, 능력,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경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에는 A라는 친구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친구는 꿈이 의사고 의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한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대학을 다녀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라든지
C라는 친구는 회사에서 A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 그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D라는 친구는 회사에서 다양한 공모전, 동아리, 워크숍 등 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쌓는 방법도 경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로 설계에 있어 경력개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와 직업 세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한 번 가지면 평생을 간다는 개념에서 현재 우리는 직업을 한 번에서 여러 번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양한 기술 동향이 바뀌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경력 개발이 가장 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개발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따라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력 개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경력 개발 경로를 탐색해 봅시다. 첫째, 국가직무 능력 표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두 번째로는 회원가입 이후 NCS 활용, 개인 활용, 경력 개발 경로 찾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무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를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직무 분야를 선택하여 경력 개발 경로 탐색 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평생학습은 무엇일까요? 평생학습이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에 걸쳐 배우는 모든 활동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생학습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에서 학위를 배우는 것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나 대학 내의 평생직업교육원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배우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들이 평생학습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학습이 왜 중요할까요?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 직업적 성장과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찌 보면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 개인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학습으로 자기계발 활동을 통하여 조직, 사회, 기업의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평생학습 기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HRD 넷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직업 능력 훈련 기관, 훈련 과정 전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대학교 평생 직업 교육 과정 센터 사이트입니다. 각 대학 직업 교육 과정 사이트를 통해 직업 훈련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 전문 사이트입니다. 직업 전문 학교 사이트에서 과정별 직업 훈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의 의미를 알고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력개발 경로 탐색 활동을 통하여 나의 미래 설계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